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드디어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는데 오늘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그러네요. 이런 날 어두컴컴한데 교실에서 무서운 얘기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을 울려줄 수 있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1단원 공부했잖아요. 1단원의 경험의 발견과 공감 중에서 문학 파트, 그 중에서 넌 바보다, 나의 모국어는 침묵을 통해서 함께 그 얘기를 했죠. 그 표현법에 대해서 반어법, 역설법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 오게 되면은 수행평가로 적용될 부분입니다. 그러니 창의적인 표현들, 특히 반어법, 역설법, 또 하나 뭐더라? 풍자 관련된 그런 어떤 사실들을 좀 미리 책도 읽어오고 쓸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읽고 쓰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문학의 6가지 파트 중에서 이게 나오죠. 읽기와 쓰기.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요, 목표가 읽는 거에 대한 그 어떤 관점을 만들어주는 거랑 그 어떻게 쓸 것인가를 실제로 쓰게 만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쓰기 부분은 특히 수행평가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는 두 가지를 보시면요. 과학자의 서재에서는 과학자의 서재라는 글을 통해서 읽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민재 독서 일기에서는 독서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요, 딱 그거예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읽기를 생활할 수 있다. 그렇죠.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그 읽기의 어떤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죠.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 또 다양한 표현 나오네요. 일단은 공부했던 거랑 거의 일맥상통해요.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읽기와 쓰기의 이론을 굳이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 과학자의 서재에서 나오는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의 학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내용 학습 자체가 목표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자, 먼저 생각과 발견 부분 보면은 수학여행을 간 강산이와 아름이가 책방 골목에서 독서와 관련된 글귀가 쓰인 세운 간판을 보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걸 하죠. 사람이 책을 만들지 어떻게 책이 사람 만들어? 여기 나온 말이네요.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 이게 맞는 말인데 지금 이 친구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은 말이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름이가 했던 말은 뭐 여러분들 떠오르는 그런 얘기겠죠. 사람이 책을 만들죠. 근데 책을 통해서 진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겪었던 일일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함께 읽을 거예요. 자, 그냥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과학자의 서재, 최재천,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 이거 완전 공감되는데. 나는 학교 다닐 때조차 집에 돌아오면 한두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가 예사였다. 학원은커녕 놀거리가 떨어져서 막간을 이용해 쉬는 거였다. 요즘 아이들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빈둥거리는 건 역시 필요하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동의합니다. 공부하다 휴식 시간이 되면 게임기를 붙들고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이 부족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보내기를 못하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의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낼 밭을 일구는 것인데 말이다. 우리 때는 정말 빈둥거릴 시간이 많았다. 공부하기 싫어했던 나 같은 아이에겐 더욱 그랬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집에 가방을 던져놓고 골목길로 뛰어나가 딱지치기 따위를 하면서 놀았다. 그런데 그러고도 늘 시간이 남았다. 그때는 집안에서 그저 빈둥거렸다. 그렇게 빈둥거리다 발견한 것이 백과사전이었다. 사실 나는 노는 데에는 도가 텄지만 타고난 독서광은 아니었다. 책이 읽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시의 교과서 외에 읽을 만한 책도 그다지 없었다.
마루에 앉아 바깥 거리를 바라보다가 그것도 시시해져 방 안에 드러누워 뒹굴고 있는데 그 백과사전이 눈에 띄었다. 아마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을 것이다. 그 책이 언제 어떻게 해서 책꽂이에 꽂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우연히 백과사전을 펼쳐본 나는 그때부터 틈만 나면 그 책을 끼고 살았다.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그득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총천연색 사진까지 실려있어 더욱 흥미진진했다. 내가 자주 본 분야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마구자극했다. 백과사전의 장점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날 마음에 익히는 대로 펼친 쪽을 읽다 보면 마당 가득 노을빛이 물들곤 했다. 그 백과사전이 거의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백과사전을 밀치고 나를 사로잡은 책이 등장했다. 바로 세계 동화 전집이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공감이 많이 되네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 세계 동화 전집은 어머니가 아는 분에게 사신 책인데 우리 집 책꽂이에 꽂힌 그날부터 나를 사로잡고 말았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 방학만 기다렸던 내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셈이었다. 전부 12권인 그 전집이 그때부터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동화를 읽는 동안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 아이들을 사귀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 이야기들의 뒷이야기가 만들어지곤 했다.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하여 수없이 반복해 읽은 이야기는 1권과 2권이 있는데 1권과 2권이었는데 노안이하고 잘 안 보이네요. 그 책들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다. 1권은 액토르 말로의 집 없는 천사였고 2권이 에드몬드 데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였다. 몇 해 전 누군가가 어렸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이 두 권 중에서 고민하다 결국 사랑의 학교라고 답했다. 그러고 내친 김에 서점에 들러 사랑의 학교를 사서 다시 읽었다. 읽는 내내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고 끝내는 혼자 소리내어 흐느끼고 말았다. 이 책은 엘리코라는 주인공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관찰한 일기 형식의 글이다. 친구와의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두터운 정, 부모님의 깊은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의지,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마음 등이 이 책에 모두 들어있다. 이후 내가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만들어온 원칙이나 삶을 대하는 자세도 은연중 사랑의 학교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들 속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와 진실을 지켜나가는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리라. 우정, 사랑, 정의 등의 주제를 주입식이 아니라 감동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랑의 학교는 어른들에게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울었던 것 같지 않은데 나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져서 색다른 감동을 느끼게 되었나 보다.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그때그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 세계 동화 전집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소설을 접하기 전까지 나의 세계였다. 수없이 읽고 또 읽었다.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생각 주머니를 키워갔다. 세계 동화 전집을 만나기 전에 나와 만난 후에 나는 달라졌다. 간단히 말하면 그 전까지 없었던 사유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졌다고나 할까? 사유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 깊은 생각들을 사유라고 합니다. 동화 전집을 읽기 전에는 집이든 시골에 가서든 밤늦게까지 무조건 뛰어놀기만 했다. 특히 시골에 가면 고삐 불린 망아찌처럼 안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천방지축 쏘다니며 놀았다. 벌레도 잡고 물고기도 잡으며 눈만 뜨면 싸돌아다니느라 방학이 끝나면 온통 새까맣게 타 있곤 했다. 생각하기보다는 마냥 몸으로 논 것이었다. 그런데 세계 동화 전집을 읽고 난 후에는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고 당연히 행동의 변화가 생겼다. 학교 생활을 할 때는 물론이고 뛰놀 곳 천지인 시골에서도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 산을 올라가 무덤 앞에 앉아 한참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작은 공책을 들고 가서 무언가 쓰기도 했다. 소 풀을 먹이러 나가서는 소를 대충 묶어놓고 냇가에 앉아 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이 모든 게 어머니가 해주신 세계 동화 전집의 영향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모두 성장의 시기를 겪기 마련인데 나는 동화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면서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간 것 같다. 또래들보다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것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과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진 것도 다 그 책들 덕분이었다.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졌어.
시인이 되고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나는 시보다 소설을 더 많이 읽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해서는 어머니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문학 전집을 사달라고 졸랐다. 집안 사정을 알면서도 어머니를 조를 만큼 그 전집이 무척 갖고 싶었다. 문학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 문학상은 도대체 어떤 작품들이 타는 것인지 궁금했다. 시인은 시인을 꿈꾸는 소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궁금증 아니겠는가. 자, 이런 거 많이 궁금하죠. 막상 보면은 재미없는 거 많은데. 어머니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노벨상 문학 전집이라고 책 등에 인쇄되어 있는 책들이 내 책장에 나란히 꽂혀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벅찼다.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 지적인 호기심도 채울 수 있었다. 노벨 문학상 작품들은 내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전까지의 책 읽기가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충족해 주었다면 노벨 문학상 전집은 그와 더불어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나의 정신세계도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갔다. 그런데 그 전집에 실린 한 작품이 훗날 내가 동물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학이 이끌어준 나와 과학의 첫 만남. 이후에도 해마다 노벨 문학상 수상집이 출간되면 한 권씩 사다가 그 전집에 끼워 넣곤 했다. 그 중 하나가 솔제니친의 작품이었다. 솔제니친은 수용소 군도라는 작품에서 옛 소련의 인권 탄압을 폭로했다 하여 반역죄로 추방된 작가다. 이후 20년간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으며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린다. 그는 1970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암병동 등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을 읽는 내내 러시아의 침울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런데 정작 내 관심을 끈 것은 소설보다 책 뒷부분에 실린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다. 반쪽짜리 그 짧은 수필이 내 머릿속에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줄은 미처 몰랐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던졌다. 그러나 미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통나무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벼랑간 개미들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오면서 안간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통나무 뒤로 달리더니 넘실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경련을 일으키며 타 죽어갔다. 나는 황급히 통나무를 낚아채 모닥불 밖으로 내던졌다. 다행히 많은 개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어떤 놈은 모래 위로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놈은 솔가지 위로 기어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다. 가까스로 공포를 이겨낸 개미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것일까? 개미들은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곤 그 많은 개미가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며 그대로 죽어가는 것이었다.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나도 솔제니친과 마찬가지로 개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궁금했다. 생물학자가 아니라 문학가인 솔제니친은 그 상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당시에 나 역시 개미 행동 설명할 길 없었으나 그 작품은 묘하게도 머릿속에 깊이 박혀버렸다. 그러다가 훗날 미국 유학에 가서 꽂혀버린 학문, 사회 생물학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솔제니친의 그 수필이 생각났다. 그간 수많은 문학작품을 읽고 고독을 즐기는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삶의 수수께끼를 껴안고 살았는데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이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대답해 주었다. 모닥불과 개미 속의 개미도 내가 가지고 있던 수수께끼 중에 하나였다. 그 개미들을 이해하게 된 순간 나는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결정했다. 사회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타주의다. 왜 인간을 포함한 어떤 동물에서는 남을 돕는 행동이 진화했을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해답을 찾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사회에도 있고 동물 세계에도 이러한 이타주의가 존재한다. 나는 사회생물학을 공부하면서 개미로부터 이타주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참 재밌는 작품이죠. 굉장히 그 문학과 관련된 문과적인 책을 읽으면서 이과로 가신 분이네요. 네,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책은 저랑 읽은 게 많이 일치하진 않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어요? 책 읽으세요. 재미있는 책 골라서.
그게 먼저 우리의 공부의 습관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읽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 단어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 읽어봤지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